네, 2019년 양화진 모교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긴 한데 그래도 비니까 오시는 길이 좀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괜찮으셨어요? 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시고 또 목사님들이 크게 답을 해주셔서 네, 올해 양화진 모교 강좌를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형태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형태라는 거는 존재하는 것의 외면적인 형식을 말하는데요. 이 형식이라는 건 또 내면의 고유성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태라는 건 결국 각자가 갖고 있는 개성에 따라서 모양이 되어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제를 들여다보면 어떤 희망이나 미래나 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어떤 누군가의 실수나 어떤 범죄나 아니면 누군가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할 때 내가 좀 사라지고 내 얘기가 없어지고 또 나 자신의 삶이 가진 어떤 프라이드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꺼려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모교 강좌는 나처럼 우리처럼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이들의 삶의 형태에 담긴 고유한 시선과 또 개성 있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손님은요,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계신 강유진 자매님인데요. 벌써 떨리세요? 네. 우리가 특수학교라고 하면 어떤 엄청난 희생정신이나 특별한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강유진 자매님의 대답은 결단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모시고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0주년 기념교회 아주 평범한 성도이자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주일 중에서 목요일이 가장 좀 피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또 날씨가 비도 오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피곤하실 수 있고 또 이 저녁 시간, 귀한 저녁 시간을 또 함께 나누어 주셔서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김영준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 모교 강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카톡으로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라는 카톡이 늘 제가 단체 문자만 봤던 목사님께 와 있어서 아니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부터 혹시 카톡을 해킹 당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막 들었었는데요. 다행히 목사님께서 바로 전화를 해주셔서 아, 우리 목사님이 맞으시구나 제가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교 강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길래 혹시 전화하신 강유진이 제가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어떻게 맞다고 해주셨고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불과 1분 전까지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특별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평범한 저의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수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많이 보이세요. 첫 번째는 진짜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런 반응이랑 두 번째는 너무 귀한 일 하시네요. 너무 대단하세요. 이런 반응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에요.
이렇게 수줍어하면서 반응을 하고 그랬었어요. 아마 좀 제 안에도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좀 우쭐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아유 뭐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안 대단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 귀하고 다 대단한 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아마도 제가 장애인들, 어떻게 보면 사회에 좀 소수일 수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힘들고 특별히 또 귀하고 특별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일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아주 그냥 저희와 똑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저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특수교육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왜 하필 특수교육을 했느냐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일을 했던 선생님들 중에서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혹은 부모님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았고요. 근데 저 역시 어떻게 보면 제가 특수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장애인들과는 특별한 접점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2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 방학 수련회에서 이제 그 시기가 비전과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비전 받을 때까지 주무실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잠도 안 자고 오늘 기도하고 다 같이 비전 받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겠다라는 생각으로 태어나서 처음이자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밤을 새워 기도를 한번 해봤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정말 자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내가 특수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근데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따라 들 정도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학문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에서 되게 미국에게 억울한 실격을 당하면서 금메달을 뺏겼던 그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정말 땅을 치면서 나라의 힘이 이거밖에 안 되다니 내가 저 금메달을 뺏어오겠다. 나는 외교관으로 서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특수교육이라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길을 이렇게 저한테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적어도 제가 이곳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구하는 저의 기도를 들으셨던 게 아닐까. 적어도 그때에 고민하고 기도를 통해서 제가 고민하고 했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길을 제가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날 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주셨던 비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특수교육이라는 학문에 발을 들이게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문을 시작할 때까지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그래, 내 영혼을 다 갈아서 저들의 삶을 내가 정말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열의가 넘쳤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과의 특성상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특수교육의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을 만나고 그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직접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장애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휠체어 타는 학생들, 지체장애 학생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휠체어를 끌면서 소풍도 가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발달장애, 저희가 흔히 발달장애라고 하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학생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또 아주 어린 5살, 6살 아기들부터
다 큰 성인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제 마음에는 그냥 장애인들이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그렇지.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이지. 그런 생각들로 그 친구들을 만났었고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자원봉사를 나가서 선생님께서 선생님 옆에서 얘 식사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밥을 요만큼 떠줘야 될지 요만큼씩 줘야 될지 반찬은 얹어줘야 될지 숟가락을 혼자 잡게 해줘야 될지 입안에 넣어줘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뻤던 적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그냥 우울하고 저 친구들 어떡하지? 지금은 어린데 나중에 커서는 어떡할까? 저 가족들은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들, 이유 없이 집으로 오는 길에 막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나 찬양 집회를 가면 가족들, 친구들 기도는 뒤로 미루고 막 그 친구들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만나는 친구들을 한 사람씩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을 향한 마음이 좀 뜨거웠지만 제 마음 속에는 내가 무조건 도와야 되는 친구들이다.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타났다. 이런 생각들을 제 마음속에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나름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수교육이라는 공부를 되게 재미있게 끝을 냈는데 막상 이제 특수교사가 돼서 현장에서 진짜 아이들 앞에 선생님으로 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하겠다고 막 고집을 부리면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니 이 아이가 밥을 먹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글을 모르는 친구한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가 한글을 가르쳐야 되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막상 특수교사라는 자리로 나아가려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헬렌 켈러가 굉장히 위인전에 항상 등장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헬렌 켈러를 생각하면 함께 떠오르는 사람이 설리번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아마 마음속에 생각했던 특수교사의 모습은 설리번 선생님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위인전에 등장은 하지 않아도 위인전에 등장하는 누군가의 인생의 한 꼭지 정도는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특수교사가 진정한 특수교사가 아닐까. 우리 애가 몇 학년 때 강유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애 인생이 완전 달라졌어요. 선생님은 우리 아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런 얘기 정도는 들어야 진정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수교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현장에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아이들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그렇게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한번 시도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이제 저희도 똑같이 이제 임용고사를 쳐서 교사로 이제 임용이 되는데 그때는 시험을 칠 자신도 제가 없었어요. 합격할 자신도 없었고 합격을 한다면 이걸 평생 할 자신도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어떤 특수학교에서 기간제로 교사를 구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요 기간 동안 해보면 조금은 내 길에 대해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졸업을 하고서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처음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예쁘다는 거였어요. 되게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바라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일했던 학교에는 자폐성 장애 학생들이 많았는데 아마 많이들 주변에서 듣거나 또 보셨을 것 같아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좀 주로 이제 세상과 우리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사회성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저한테 관심이 없고 남들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인데 한 번씩 그 친구들이 저를 바라봐 줄 때 그 희열, 이 친구들과 뭔가 말이 한마디씩 통할 때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냥 예전과는 좀 다르게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이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지만 좀 되게 계속 만나고 싶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자원봉사를 다녀오면 늘 마음이 무겁고 우리 불쌍한 아이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조금 그곳에서 학생들을 교사와 학생으로 만나다 보니 조금은 그런 부분보다 이 아이의 개별적인 매력과 개성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노래를 부를 때 음이 너무 정확해. 쟤는 그림 그릴 때 색채가 너무 예쁘더라. 이제 그런 어떤 개성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조금은 제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예전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온 몸을 갈아서 희생할 것 같은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이 친구들과 제가 만나는 시간이 서로 재밌었으면 좋겠고 네, 그냥 조금 어제보다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점점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특수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좀 그런 욕심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참 예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힘들지만 되게 재미있다. 그런데 가끔 이 학생들이 보여주는 반응들에 제가 많은 좌절을 또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는 이만큼을 보여주고 이만큼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학생들은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저 선생님 말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내 말은 왜 안 듣는 거지? 아, 저 선생님은 수업할 때 아이들을 되게 잘 이렇게 지도하시는데 나는 왜 저게 안 될까? 그런 생각들로 좀 마음의 어떤 자괴감 같은 것들이 한 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사회 초년생으로서 너무 이제 능숙하지 못한 아직 이제 익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 아이들의 어떤 반응에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도 하고 성급해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복도에서 선생님 한 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혼자서 화장실을 향해서 가는 건지 교실을 향해서 가는 건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같이 얘기하시던 선생님이 그 친구를 바라보시더니 야, 쟤 2년 전에 내가 담임했을 때는 혼자서 못 걸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선생님의 마음의 감정을 이렇게 이입을 하면서 그래, 저렇게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도 본인이 하셨을 때는 안 됐던 일들이 2년 후에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좌절하시나 보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역시 내가 2년 전에 열심히 심고 물을 줬던 게 이제서야 꽃을 피우는구나. 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지금 그게 한 8년, 9년 정도 전의 일인데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한 번도 저는 저의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 우리 반 아이가 저기 저 선생님 조금 더 유능하신 분을 만났더라면 제 인생에도 너무 좋았을 텐데 아유, 미안하다. 나를 만나서.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아, 내가 조금 더 준비된 채로 이 아이들을 만났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하신 그 심고 물을 준다는 그 말씀이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이자 엄청난 도전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이제 특수교사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아주 크게 바꿔놓은 그 한마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또 다른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아, 그때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저 강유진이라는 선생님은 아, 이제는 조금 마음을 비우고 학생들과 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루하루 많은 좌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 왜
왜 내 앞에서만 저렇게 울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쳤는데 왜 이게 안 될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조금은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그런 생각들 끝에는 그래도 결국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꼭 나의 때가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의 때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지라는 생각을 마지막에는 하게 된다는 것 같아요. 물론 저의 때에 그 꽃이 핀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의 교만인 것 같아요. 제가 장애 학생들을 위하고 이 친구들을 아끼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의 뜻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그 속에서 저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랬던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돼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사실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도 가르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성장이 많이 이렇게 천천히 더딘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제가 뿌렸던 씨앗들, 제가 물을 주었던 것들이 당장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저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참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함께 조금씩 커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항상 집에 와서 많이 좌절을 하고 오늘도 그래 걔가 수업 시간에 계속 울었어. 오늘도 내가 수업을 이만큼 준비했는데 요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좌절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학부모님께 김영란법이 생기기 전에 학부모님께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인데요. 그냥 나무를 심는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그냥 나무를 계속 심어요. 아무런 그런 것 없이 그냥 나무를 심고 또 나무를 심었다. 오늘은 무슨 나무를 심고 이 나무를 다 심고 난 다음에도 무슨 나무를 또 심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심은 나무들로 숲을 이루게 되는 내용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참 저한테는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누군가 알아주지는 않아도 또 당장에 내가 이 나무를 심는다고 바로 이것이 숲이 되진 않아도 언젠가 또 숲을 이루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래 나는 오늘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 그냥 뭐 어떻게든 될 대로 뭐 되겠으니까 그냥 나는 뭐 오늘 하루 잘 버티겠다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어떤 것을 이 아이에게 해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심고 물 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그 뜨거움에 어떻게 보면 당장에 바라는 것, 당장에 이루고 싶은 그 마음들, 내가 조금 더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냥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겠지. 다만 나는 오늘 주어진 그들에게 심고 물을 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또 기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31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마다 내가 참 교만하고 내 마음이 정말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어쩌면 기이할 일들을 꿈꾸며 살았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평안하기를 바라시고 그 안에서 또 나에게 주신 역할이 또 하루하루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리고
결과가 보이지 않을 것 같기도 한,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반복이지만 그 안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게 하시고 또 소소한 행복과 또 보람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열심히 가르치고 물을 주되 결국 기르게 하시는 것,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제가 하루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고 또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런 자리에 서서 또 여러분들께 감히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자폐 학생들, 장애 학생들과 함께 사회적 기업에서 4년 정도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통 학교는 이제 1년 단위로 저희 뭐 반이 있고 1년 후에는 다른 반을 제가 맡게 되면서 1년을 단위로 이제 학생들이 좀 바뀌게 되는데, 그곳은 기업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직원들이랑 오래 같이 보면 4년 5년을 같이 보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함께 늙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야 가까이서 항상 그들을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즉각적으로 뭔가 얘들한테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뭔가 그때그때 해야 될 지원들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제가 느꼈을 때 이 친구들이, 많은 분들이 이 친구들을 예전에 보고 오랜만에 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대요. 왜 이렇게 표정도 밝아지고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고 뭔가 더 되게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씩씩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서 그때는 이제 뭐 어머님들이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되게 많은 그런 감사의 인사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같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중심에는 저희 말고 어떻게 보면 특수교육을 전혀 모르시는 그냥 지역사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편의점 아줌마, 뭐 어디 마트의 아저씨, 우체국의 직원들, 그런 분들이 그냥 이 친구들을 장애인들로 바라봐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 가게 단골 손님, 자주 오는 그 청년, 그 키 큰 청년, 이렇게 받아주시면서 처음에는 조금 내가 뭘 해줘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알아서 잘해가지고 뭔가 그냥 그때 한번 고민을 하길래 내가 이거를 도와줬어, 이런 정도의 굉장히 필요한 도움들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처럼 가까이서 물을 주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지만 그분들이야말로 진정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양분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았어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빨리 적응하고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읽었던 책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특수교사가 쓰신 책이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일은 산을 옮기는 일처럼 어렵다. 날마다 뜨는 한 삽을 보면서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같이 삽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긴다. 라는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사회에 함께 삽을 들어주고 또 이들에게 함께 물을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올해 말씀이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함께 지어져가는 것들 중에 우리 장애인들도 분명히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 속에 여러분들도 함께 심고 물을 주시는 사람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진 자매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아까 초반부에 그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각자의 삶의 어떤 개성들을 말씀을 이제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저의 삶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고 그 안에서 또 좌절을 하기도 하고 어떤 깨달음을 계속 얻어가면서 결국은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삶의 위치는 지금 다 다른 곳에 있지만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유진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간단한 토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그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럼 강효진 자매님 그리고 이광희 목사님 모시고 2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저희가 하기 전에 간단히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 아주 잠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일반인이라고 그런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했어요. 그때 유진 자매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회에서 같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다만 어느 순간 조금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 또 학생들을 만나게 됐을 때 뭐 일반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 특수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느낌이 너무 예쁜데?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그 아이들을 예뻐하는 마음에 자부심이 있다고 저는 또 따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자부심이라면 네, 자부심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또 이렇게 장애 학생들 만나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장애 학생들이 장애인으로서 그들을 바라보면 장애의 모든 개성이 많이 가려지는데, 저희들도 10명이면 다 10명이 다르듯이 장애 학생들도 굉장히 그들이 가진 고유의 개성들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특수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 그리고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그 매력을 잘 보이게 해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순간에 지칠 수 있는 순간이면 조금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학생은 매일 선생님 오늘 뭐 먹어요? 저녁에 뭐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가끔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보이는 어떤 특성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폐를 가진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어떤 특성들이 참 되게 재미있게 또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았어요. 뭐 학교에 학생이 7명인데 한 명이 학교를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죠. 7명이어야 되는데 왜 6명이지? 누구는 누구 안 와요? 누구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사실 하루에 그런 얘기를 한 1000번 정도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처음에는 올 거야, 칠판에 오늘 결석한 사람 누구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내일도 안 오고 모레도 안 오고 계속 안 올 거야. 너도 내일 안 올 거지? 선생님도 내일 안 올 거야. 이러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요. 그런 어떤 아이들이 보이는 모습들이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순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꼬마 아이들도 늘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을 하거든요. 순수한 마음에 정말 안 온 친구가 또 걱정돼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또 어떤 누군가는 선생님이 봤을 때 좀 저렇게는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정말 나쁘게 대하는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좀 지나치게 잘해주는 경우도 이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현장에서 느낄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특수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다 아기들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 학생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이 상태에 많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항상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걔는 정신 연령이 몇 살이에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희도 몰라요. 정신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이 아이의 정신 연령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학생이 중학교 3학년이면 중학교 3학년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학교에 뭐 자원봉사를 오시거나 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신발도 신겨주시고 밥도 이렇게 먹여주시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셔서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물론 저는 그 마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항상 되게 조심스럽게 선생님 이 친구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지켜보시다가 어려워할 때 살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는 해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 이 친구들이 아기다, 어린아이들이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아직은 미성숙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대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성인은 성인대로, 아기들은 아기들대로 그 나이대에 맞게 항상 대하거든요. 그래서 종종 보면 성인 장애인들을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존댓말을 쓰시면서 저희가 뭐 누구씨 누구씨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친구들이 진짜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네. 뭔가 더 잘해주려고 하기보다는 나와 똑같이 평범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조금 모자란 부분만 내가 가능하다면 옆에서 돕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네, 좋은 도움이 되겠군요. 저도 네. 한번 다시 명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이제는 선생님으로서 교육을 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오늘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 자폐 학생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좀 장애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요. 저는 좀 그쪽 부분에 많이 생각이 아직은 머물러 있어서 그 친구들을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하는 부분, 아직 부족하지만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생활 지도, 행동의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학교라는 곳에서 학습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들도 학교에 다니면서 필요한 지식과 학습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친구들이 어떤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제 행동을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뭐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스스로를 또 아프게 한다거나. 근데 그런 행동들은 사실 나중에 이 학생들이 나이가 들어서 사회의 어떤 일원이 될 때 굉장히 어렵게 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생활에 대한 지도들을 굉장히 좀 많이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일관되게 가족이랑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데, 의사소통하는 부분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했을 때 같이 있었던 자폐인 친구가 지금 제 또래 정도, 한 30 초반 정도 되는 친구인데 그냥 누가 봐도 굉장히 아주 건실한 그런 청년이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저희가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어떤 꼬맹이가 막 벽에 머리를 이렇게 쿵쿵쿵 박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폐를 가진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 사람도 많은 장소인데 어머님 힘드시겠다 했더니 그 친구가 멀리서 저렇게 보면서 저도 한때는 저런 때가 있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제 그 말에 솔깃해서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하는 법을 몰라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어떤 좋은 단서가 되었다고 할까요? 아, 이 친구들이 소통하는 법을 몰라서 어떤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거 꼭 말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뭐 손으로 어떤 걸 가리킨다든지 또 태블릿 같은 게 많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요. 누르면 뭐 음성이 뿅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도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저는 뭐 학급에 어떤 학생이 좀, 주로 아이들이 그런 문제 행동들을 가진 학생들은 하기 싫은 거 시킬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안 줄 때, 그럴 때 좀 많이 나오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기 싫은 것을 제가 이거는 너는 오늘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오늘 너가 말을 너무 예쁘게 해서 그럼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그 소통 자체를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좀 존중을 해주려고 해요. 물론 제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많이 시킵니다. 네. 결국 조금씩 이렇게 딜을 하면서 시키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행동에 대한 어떤 지도와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머리를 부딪힐 때 그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는 방법을 몰라서 답답했다는 데서 굉장히 뭐랄까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느꼈을 때 사실 저희 뭐 기도를 할 줄 알지만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굉장히 답답한 마음도 들고 상황도 더 막히고 그러곤 하잖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까 두 분 다 이야기하셨지만 너무 특별히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그 대상화를 하는 것을 조금 주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도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너무 학술적으로 그 대상을 접근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 맞는 교육과 보호를 해준다라는 명목하에 그분들을 가두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타인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들이 그 어울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특수교육 교사를 하면서 특별히 힘든 점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이건 사실 특수학교가 아니라 그냥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어머님들이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뭐 저를 괴롭히시거나 힘들게 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또 제가 항상 좋은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감사하게도 그랬는데 늘 굉장히 저한테는 참 어려운 분들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저기 어머니 오시네 돌아가야지 뭐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서로 참 조심스러워지는 관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참 부족하기 때문에 이 어머님들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거나 그렇게 하면 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들의 그 어려움, 한계를 느낄 때 제가 부족하고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또 자녀가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기들이 막 열만 조금 나도 어머님들 막 심장이 쿵쿵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이가 조금 남들과 다르구나 이것을 느끼시면서 이 아이들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또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수학교에 보내시고 이런 어머님들의 마음을 가끔 저는 되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드리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많이 좀 고민하고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게 TV를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많이 아파서 가족들이 다 그 아이에게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둘째 아이는 또 다른 문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엄마가 또 아픈 아이에게 집중을 하다 보면 또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결국 그 단순히 장애를 가진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가족들을
위한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 그런 가족들에게 뭐 인간적인 위로나 또는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예,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첫 시작을 한 시각 장애인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제자들이 바라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장애인을 바라보며 했던 이야기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을 바꿔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려고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장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모임들을 찾을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교회나 신앙적인 모임 가운데 그런 서로의 상처나 아픔들을 보듬어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서로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과거의 어느 지점으로 자신을 이동시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더 이상 과거의 어느 지점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지금 이 아이 옆에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이제부터 이 아이를 예수님이 바꿔가시는 것들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지는 시선이 과거의 한 지점에서 현재와 미래로 이동하도록 돕는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시설이나 아니면은 교육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각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그룹, 우리 교회로 치면 구역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아놓고 알아서 잘 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예수님 앞에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내려놓고 죄가 씻겨져 가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게 또 하시네요. 그렇게 일단 어느 순간에 죄책감을 갖게 되면 그것이 곧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시선을 바꾸려는 노력을 가족들 스스로가 또 주변이 함께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 학생들의 학부모님과 그러면 소통을 하기 위한 선생님의 특별한 그런 고민이나 노하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여전히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처음에는 좀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 약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어머님들이나 좀 그런 분들한테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말에 권위도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고 보았을 때 약간 스마트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되게 카리스마 있고 정말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뭐라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김주영 선생님 같은 그런 선생님이 되면 좀 그래도 학부모님들과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 성격상 그것은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냉철한 판단과 단호함과 그런 부분들에 제가 말하는 걸 참 어려워해요.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스스로에게 부족함도 많이 느껴서인지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데 대신에 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아무래도 당신의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이 아이가 뭐 잘했는지, 뭐 어떤 시간에 뭐 고집을 부리거나 그랬는지 않았는지. 근데 사실 이렇게 어머님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가끔은 오늘은 이 아이가 굉장히 수업 시간에 많은 시간을 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참여를 안 했는데 그걸 얘기를 하시면 좀 어머님께서 상처를 받으실 것 같고 좀 좌절하실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서 얘기를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 때도 많았는데 그것이 능사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오늘 뭐 5교시 무슨 시간이었는데요. 시작하고 나서 몇 분 정도 좀 참여를 하는데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잘해서 다행히 6교시까지 잘했고 끝날 때까지도 잘 지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있었던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서로 더 신뢰를 할 수 있고 아이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소통의 큰 창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그냥 하루에 학교에서 뭐 있었던 특별한 일 예를 들면 오늘 조리 시간에는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었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사소하지만 그런 걸 한두 가지 알려주시면 집에서도 한번 아이와 조금 더 대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그 부분이 저한테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들과 제가 항상 알림장이나 이런 걸로 소통을 하는데 오늘은 뭐를 했습니다. 무슨 시간에는 뭐 오늘 뭐 고향의 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님들이 집에서 한마디라도 학생들과 더 나눌 수 있는 어떤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주제들을 같이 한두 가지 정도는 좀 나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행히 또 그런 부분들을 되게 고마워해 주셔서 저도 되게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저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늘도 너무 잘했어요. 네, 오늘도 말썽도 안 부리고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듣기에 조금 그 순간에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약간 좀 의미 없는 그런 단순한 격려 같은 말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뭐 얘기하고 내뱉고 그러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깊은 관계를 맺는 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뭔가 어떤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그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지는 않고 혹은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책 중 하나가 욥기라는 책입니다. 고통에 대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가장 좋은 샘플이 나오거든요. 2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첫 번째로 욥의 친구들은 각자 자기의 생업을 팽개치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홀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업이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가정이 문제가 자기가 없음으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서만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각자의 지역에 흩어져 있던 다른 친구들을 서로 연락해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위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와서 한 일도 욥이 하지 못했던 그 아내와 아이의 장례식을 대신 치러주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슬퍼 울면서 재를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고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앉으면서 침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사람이 한 특수한 어려움에 있는 대상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들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욥기 3장에서 그런 위로를 받고 욥이 첫 번째로 내뱉었던 말이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이해하고 넘겨도 되는데
4장에서 말 한마디를 얹어서 바꿔주려고 하다가 욥기가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사실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그 욥의 친구들이 입만 다물고 있었으면 1, 2장 그리고 3장에서 욥이 본인의 신세를 한탄하고 바로 3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4장부터 37장 동안 계속 말싸움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 사람들은 위로하러 오고 도움을 주려고 왔는데 결국에는 시비만 걸고 끝나는 사람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은 침묵해야 될 것을 명심하고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와 바른 모습이 아닐까 보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 옆에 있어주면서 침묵하는 것, 네,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강효진 자매님이 만났던 그동안의 그 가족들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그런 보호자분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많은 분들을 또 만나고 또 관계를 또 맺는 그런 자리 직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분은 그 교육 현장에서 만났던 분은 아니셨어요.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어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이제 어머님이셨어요. 장애 아이를 2명을 키우는 어머님이셨어요. 이렇게 아들이 둘이었는데 둘 다 이제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좌절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누군가 봐도 정말 어떤 정말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이셨는데 이제 보통 TV에서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면 그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제 소원은 우리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들 굉장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듣고 저도 참 그 절절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렇지 너무 얼마나 이 아이들을 두고 가시는 그 마음이 찢어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저는 세상에서 그 말이 제일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했더니 왜 내가 애보다 하루 늦게 죽어야 돼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얘가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머님께서도 당신 스스로가 나는 아이들을 너무 강하게 잡으면서 교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게 어떤 개인적인 교육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그 어머님께서 저도 가까이에서 많이 뵀지만 뭐 어떤 학대를 하신다거나 그런 차원의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엄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일관되게 아주 엄하게 지도를 하시면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무한 아주 구체적인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말 그대로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잘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양육하셨던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그 어머님의 이야기니까 그 아이들이 주로 어떤 자신의 그런 욕구들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 행동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뭐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이제 이것을 기다리는 것부터 이제 연습을 시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그 식탁에서 하던 교육들이 조금 더 이게 바운더리라고 해야 될까요? 넓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점점 사회에서도 이 학생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셨고 어머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없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떤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을 하셨을 때 아까 그 부분에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뭐 전화 거는 방법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기술인 거죠. 전화 거는 거, 뭐 돈으로 뭐 사 먹는 거 이런 것들, 지하철 타는 거, 버스 타는 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가르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또 가까이서 바라봤을 때에
굉장히 어떤 그 마음과 그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또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것이 또 어머니로서 참 어떻게 보면은 눈물 없이는 또 할 수 없었던 그런 결단이고 그거셨을 것 같은데, 그때 그 말씀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굉장히 그냥 일관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셨던 부분이 참 대단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학생들이 지금 거의 20대 중반 이렇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또 대학도 가고 대학도 졸업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들을 저도 간간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참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는 학부모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머님의 교육 철학도 참 대단하시고,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 친구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또 네. 그런 일에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삽을 뜨고 함께 물을 주는 역할을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심고 물 주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느끼는 보람이 참 클 것 같은데, 가장 이때 너무 좋았다라는 순간이 있으셨다면요? 사실 이제 많은 특수교사 선생님, 특수교사들께서 참 보람을 찾기 어려운 직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오는 학생들도 많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아이들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 가장 클 수 있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학생들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에 참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제가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했던 순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곳에 제가 가장 처음에 일했던 특수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이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25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까지 인연이 사실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 감사하게 그곳에서 취업을 하면서 지금 한 3년, 4년째 이제 근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그 학생도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였는데, 처음에 저희가 그 학생을 채용하기 전에 같이 하는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장애 학생들 그림을 그려서 그걸로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였었는데요. 그 친구가 그림을 되게 잘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떤 디자인을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내가 이 시간에 원래 그림 그리는 시간이 아닌데 왜 나를 여기 앉혀놓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얼마 전 학교에서 간 사람인데 왜 또 저기 앉아 있는 거지? 이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능력을 발휘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잘 하더라고요.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어떤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또 역량이 되는 친구였어요. 뭐 개인적으로 출퇴근도 혼자서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성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취업을 했어요. 그곳에 취업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커피를 한 잔 사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 순간이 되게 일기를 썼어요. 그날 정말. 그게 웬일이지? 얘가? 이렇게 하면서 그때가 참 감동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들이 사회성이나 의사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고 한다는 것은 저희는 그냥 길 가다가 뭐 오늘 날씨도 더운데 뭐 하나씩 마실 수 있게 사갈까 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고급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오는데 뭐 여기 이렇게 하면서 두고 가는데 되게 흐뭇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참 기억에 많이 나고, 네, 요즘에는 가면 별로 반겨주지는 않는데요. 네, 여전히 제가 아주 많이 또 애정을 가지고 그런 바라봤던 그런 친구였고, 아무래도 특수교육 그리고 장애 학생들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졸업 이후의 삶이거든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실 아이들이 정말 갈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어엿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끔 엄마한테 용돈도 드리고 전에 가르쳤던 선생님한테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되게 보람된 그런 순간인 것 같고요. 소소하게는 네, 작년 어느 매쯤 반 학생들과 이제 바깥에서 물건 사고 이런 것들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서 같이 과자를 한 봉지씩 사왔는데 제가 앉아서 아이들한테 주로 음악을 되게 많이 틀어주거든요. 과자를 먹고 이럴 때는 노래를 막 틀어주는데 한 명이 이렇게 오더니 티슈를 한 장 빼서 과자를 이렇게 놓고 가더라고요. 그거를 멀리서 보더니 또 한 명이 또 이렇게 놓고 가더라고요. 되게 소소하지만 그 순간이 되게 감동적이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먹는 걸 주는 아이들을 좋아하나 봐요. 네, 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듣는 저희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함께 흐뭇해지고 또 함께 또 뿌듯한 마음까지 들기도 하는데요. 유진 자매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일과 또 하시면서 느끼는 그런 신앙적인 고민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접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에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제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특수교육을 하다 보면 크리스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개인적인 사명과 또 어떤 뜻에 따라서 오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또 다른 일들을 하시다가 어떤 소명을 가지셔서 이 자리에 또 오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제가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어떤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을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감사하게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안에서도 많이 새로운 힘들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 의미를 찾으면서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제가 이전에 그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냥 그때 저희가 많이 생각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 똑같을 거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초의 아름다운 세상에는 분명히 나도 있고 우리도 있고 또 내가 만나는 장애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 친구들이 뭐 장애인이니까 넌 장애인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시선을 되게 담고 싶다는 생각을, 그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지금도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특수교육과에서 공부도 하고 또 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현장에서도 계속 배움의 길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기술이라든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어떤 기술, 어디에서 어떤 뭐 교육 전략이 나왔더라 이런 부분들보다 저는 결국은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장애인이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친구들에게도 어떤 강점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 네,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셨겠지. 나도 그 눈을 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 다 똑같은 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를 다 다른 모양이지만 직접 만드셨는데 그 어느 하나 안 예쁜 그 누군가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다 내가 만든 자식들인데. 그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에서도 찬양에서도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묵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 오늘 이야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게 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나누기보다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저 사람과 함께 어울렸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과 어울리시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이 내가 저 타인과 어울림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시선의 종착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하지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은 성경 안에서 항상 학대당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잃어버린 양 혹은 집을 떠난 아들, 즉 안전지대에 없는 누군가, 보호받지 못하는 누군가를 보호하고 찾는 데에 굉장히 애를 쓰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심고 물 준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가지 않으면은 못 심고 가지 않으면은 못 물 주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저 책이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TV에서 사연을 접하고 본인이 감동적인 마음을 품은 것을 혹은 한두 푼 건넨 것을 내가 물 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집사님, 자매님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 그 이야기 나누시면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함께 마주하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것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심고 물 주는 사람으로 자기를 인정하고 인지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집사님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고 소망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군가한테 다가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가가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바라보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주변에 대해서 좀 더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 교육 교사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저희에게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아무래도 계속 장애인들을 제가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 친구들을 똑같이 바라봐주는 그런 시선이 우리 사회 속에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어떤 미디어의 영향도 있고 실제로 이제 장애인들 그들의 가족들이 내는 목소리들이 이제 예전보다 조금 더 커지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저희들의 생각 속에는 좀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아무래도 아직은 저 역시 사실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편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직장에서 장애인들이랑 같이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래서 어떻게 기부하면 돼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엄연히 장애인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저희가 정말로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윤을 남기고 정말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물건을 뭐 판매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일한다? 그럼 난 기부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물론 감사한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들이 또 모이고 그러면 또 어떤 큰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했지만 저는 그냥 그 장애인들 그들의 가족들에게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비유지만 붕어빵을 주는 것보다 낚시를 하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사회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사회의 어떤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야 그들이 같이 우리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함께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저희도 졸업하고 뭐 대학 졸업하고 하면은 취업 고민하고 뭔가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듯이 조금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제로 아직까지 사회의 그런 기반들이 쌓아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우리들의 생각 역시 우리들의 생각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아 우리랑 정말 다를 바 없구나 그냥 그래 졸업했으면 이제 취업을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조금은 이제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은 이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만나고 사실 이 친구들에게 매일매일 어떤 수업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가르치는 것들 그것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 아직은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또 그 이전에 성장해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봐서인지 항상 마음이 조금 더 그들의 먼 미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학교에서도 벗어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사회의 기반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많은 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그들을 또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좀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네, 아주 평범한 이들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주시면서 그냥 사회에 같이 가는 일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사로서의 어떤 또 바람과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30대 초중반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강유진 자매님의 현재와 또 꿈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스트레스는 좀 어떻게 푸세요? 스트레스는 네 다양한 방법으로 뭐 처음에는 막 잠을 많이 자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는데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을 자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잠으로 그대로 잠을 자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축적이 된다는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먼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스포츠 경기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축구 경기를 보거나 경기장을 직접 찾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제가 집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건반 악기 피아노가 있어요. 그냥 그거를 한 번씩 열어서 피아노를 치거나 또 그거에 맞춰서 뭐 찬양을 하거나 너무 홀리한가요? 네 그렇게 찬양을 하거나 하면 또 그냥 마음이 풀릴 때가 사실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주로 마음에 어떤 쌓이는 것들이 있을 때는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사실 꿈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어떤 것을 꿈꾸며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특수교사는 특히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다 보면 일상생활이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계속 집에 와서도 걔가 오늘 왜 그랬을까? 내일은 어떻게 뭘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게 분절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일상과.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끊어내고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계속 매달리고 매이게 되면 이렇게 명쾌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머리가. 그래서 조금 다른 방면으로 뭔가를 해볼까 하는 생각에 요즘에 그냥 개인적인 꿈이라고 하면 영어를 잘하는 특수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네 개인적인 아주 꿈인데요. 그냥 이렇게 다른 부분의 어떤 배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제가 하는 일들도 어떻게 영어로도 좀 알리면 멋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네 그런 영어 잘하는 특수교사 이런 꿈도 한번 꿔보고요. 혹시 나중에 제가 더 많은 연륜이 쌓여서 기회가 되면 그냥 특수교사를 꿈꾸는 분들 아니면 또 특수교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멘토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참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고민을 나누고 싶고 특히 저같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사 같은 경우에는 좀 선배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루트가 참 어렵더라고요. 너무 바쁘실 것 같고 뭐 괜히 내가 한마디 하는 것들이 더 부담을 드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편하게 터놓을 수 있는 뭐 특수교사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언젠가는 그런 멘토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 꿈을 꿔보았습니다. 네. 보통 또 꿈이라고 하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아닌 정말 생뚱맞은 제3의 제5의 길을 꿈꾸기도 하는데요. 바라는 것들이 지금 걸어가는 길의 연장선에 있는 꿈들이라서 그 시기가 어느 때이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늘 유진 자매님 이야기 함께 처음부터 들어주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본인이 굉장히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스타트 그리고 평범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존경하게 됐고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집에 누군가 아픈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온통 나의 생활이 없어지고 그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힘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 수많은 힘든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도 자신의 유쾌함을 잃지 않고 그 친구들의 그 귀여움들을 찾아내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사용하고 더 활용해 가시고 더 함께 가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아마도 같은 마음으로 유진 자매님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들어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한번 해주고 싶다,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것들 있으셨을 거예요.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동 호스피스에서 일을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굉장히 기대하면서 왔었고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궁금한 거는 아까 처음에 기도를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특수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특수교사의 길을 걷고 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이 맞았었나 보다 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구체적인 경험이 있었으면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특별하게 이 길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특수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망설인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도 임용 시험을 보아서 합격을 하면 물론 다른 방법으로 교사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가는 길이 그건데 저는 작년에 그 시험을 치를 용기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제가 그 일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떠나 있을 때도 계속 그 자리로 가고 싶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제가 작년부터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주변의 분들이 갈 길을 찾았구나, 표정이 편안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셨던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 어떤 특별한 계기라든지 특별한 사건,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라기보다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 맞구나를 그냥 소소하게 매일매일 느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길에 확신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또 그 길을 유진 자매님이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존중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또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자원봉사든 직업이든 장애인을 돕는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랑이 나한테 부족한 것 같다든지 아니면 잘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일종의 자책 같은 마음이 드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런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일하면 좋을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자책은
많이 들죠. 그런 자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들 때는 좀 학생들의 어떤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일단은 가장 많은 자책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 일상과 분리가 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때 굉장히 자책감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이 아이들을 머릿속에 놓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이들을 잠깐만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제가 이제서야 드는 생각은 참 그 어떤 나의 삶과 그 특수교사로서의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 지금 학교에 처음으로 가게 될 때 어떤 교사가 되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넉넉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될까, 뭐를 많이 해야 될까 했는데 일단 내가 행복한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생각을 하는 데까지도 되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행복을 한다는 것이 마치 이들을 조금 멀리하고 나의 행복을 먼저 찾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꾸준히 이 일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선은 먼저 행복하고 내가 지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상황에서 이들을 계속 대하고 하는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요즘은 제가 어떤 자책을 느꼈던 그 부분과 조금은 밸런스를 맞추려는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외람된 말씀이지만 목사님께서도 댁에 가셔서 계속 목회를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항상 24시간 돌아가고 있죠. 아, 그게 근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네.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저도 그래서 사실 공감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내가 내 시간을 다 드리고 내 감정을 다 퍼부어야만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강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자꾸 그렇게 내모는 거죠. 도와줘야 될 대상과 함께하도록.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저 스스로를 바라보았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사람 저 사람의 안 좋은 점들을 제가 다 듣고 공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스스로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대화나 행동 가운데 그게 묻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쩌면 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도와줘야 될 대상과 잠시 혼자 있으면서 혹은 자기의 일상 속에 있으면서 그것들을 털어내고 정리하고 다시 그 전선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건강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직업인으로서 생활을 하지만 또 엄마라는 이름도 있거든요. 24시간 육아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네, 원치 않는 네. 짜증을 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이제 회사에 복귀를 하고 나니까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 또 거기 집중하다 보면 또 아이가 보고 싶어서 또 육아를 할 때 더 열심히 하게 되기도 하고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분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맞습니다. 것이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장애인들 안에 있는 그 특별함을 우리 선생님께서는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레이맨이라든지 이런 영화들도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는 저는 제 조카가 약간 그런 부분들을 또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여나 그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다 그런 것들이 혹시 있다는 것들을 계속 느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그 부모님과 공유하고 또 그 특별함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특별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 메시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사회를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장애의 그 친구분들이, 그러니까 장애인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혹시 느껴보시거나 그것들을 뭐 깨달으셨다면 혹시 한 말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장애인들이 많이 소개가 돼요. 레인맨이나 제8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많이들 저한테도 질문을 해주세요. 뭐 선생님께서 가르친 학생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냐? 그러면 간혹 저도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재능에 이제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발굴을 해주고 개발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간혹 아이도 지칠 때가 있고 어머님, 부모님들도 지칠 때가 있고 이제 그런 경우들도 이제 많이 봐서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 아이가 좀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까 제가 또 그 일을 했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곳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자폐인들 중에서 어떤 시각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있다. 그것에 착안을 했던 그런 기업이었었어요. 자폐 학생들이 우리와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독특하고 또 그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 스케치, 그 색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그림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곳이었는데 실제로 저는 그곳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것을 느꼈었어요. 물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것은 첫 번째로 모두가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혹시나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될까봐. 근데 첫 번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그냥 집에서 밤낮으로 A4에다가 그림을 100장, 200장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특별함을 개발하는 것들, 특별함을 어떻게 개발하고 또 성장시켜주는 부분들은 참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이 이 학생들,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사회 참여와 어떤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이끌어주는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저는 함께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아이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린다 이렇게 하고 끝이 되고 뭐 장애를 가져서 뭐 음악을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이 능력이 좀 지속적으로 어떻게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각자의 고유의 매력을 발견하는 것이 참 어렵던데요. 그 매력을 발견해주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시다면요? 라는 질문입니다. 남다른 마음과 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시가 있잖아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런 시가 있잖아요. 정말 오래 가까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학생들, 친구들도 있고 조금 시간을 두고 보아야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사회를 살아가시면서 저희도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느끼는 감정들과 비슷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만났는데 막 소울이 딱
처음 봤을 때부터 통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좀 만나면서 두고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더 이런 매력이 있었나라는 발견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저도 그냥 가까이서 이 친구들을 바라보고 계속 좀 많이 귀찮게 하거든요. 제가 많이 따라다니면서 말도 많이 시켜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떨 때 보여지는 반응들이 굉장히 좀 저희를 흐뭇하게 하기도 하고 엉뚱한 매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계속 좀 말을 걸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가까이서 계속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과 마음을 함께 줘야 되는 일이군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눠주신 그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가 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크리스천이라면 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때로는 어떤 아주 작은 일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명이 있다면 거기에 나의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 진심을 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다 보면 어느새 그것조차도 내 것이 아닌 그런 순간이 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유진 자매님은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붙들고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또 그 길에서 평생 갖고 가고 싶은 일에 그 꿈을 찾으신 것 같고 또 앞으로 그 관련된 꿈을 더 꾸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어떤 작은 것에서 그런 사명과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또 비슷한 삶을 살면서 같은 것을 깨달으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귀한 나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매력적인 형태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과 함께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화진 목요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